안녕하세요. 예. 무슨 강의인지 알죠? 세무사 동차종합반 강의고요. 재무회계 맡은 김원종 회계사입니다. 예. 생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강의 한번 해볼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차반은 사실 세무사 2차가 동차를 하는 것을 그렇게 쉽지 않은 시험이거든요. 세무사는 1차가 좀 쉬운 편이고 동차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3개월을 열심히 공부했을 때 동차가 결국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회계사 중심으로 강의하다가 세무사 기본 강의를 한 거는 작년 가을 종합반부터 했고요. 네, 작년 가을 종합반에서 이제 따라온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동차반을 듣는 거고, 작년에 제가 동차반을 했을 때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하나도 아니었고 전부 다 갈아타는 사람만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 해커스에서 제가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했을 때 10개월 만에 붙은 학생이 있어요. 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그 학생은 제가 회계사 강의한 애를 1년 반 만에 붙였는데 걔 친구예요. 그래서 걔가 그냥 제 강의가 마음에 든다고 걔가 제대했을 때 그냥 걔한테 내 강의만 들으라고 해서 10개월 만에 강의 붙은 애도 있으니까 그냥 너무 욕심내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날 수업 들은 거 그날 복습하면 비빌 수는 있어요. 물론 커트라인에 뭐 한참 높게 붙지는 못하겠지만 합격 가능은 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강의했으면 좋겠고, 첫 시간이니까 OT 잠깐만 할게요. 첫 번째 시간은 일단은 1번 과목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세무사 동차반이고요. 저는 이제 재무회계를 강의할 건데 작년과 다르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회계학 1부에 재무회계가 몇 점으로 출제되죠? 60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요 고급 회계가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사실 이제 관계기업 투자가 30점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15점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환율변동효과에서 한 6점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고급 회계가 잘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 2년 동안에 지금 고급 회계가 12점으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이걸 가져가라 그건 아닌데 그래도 가져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의할 내용은 이 동차반 실강에서 강의할 내용은요 중급회계 부분만 강의를 할 거예요. 최근 2년간 우리 출제 경향을 봤을 때 중급회계에서 48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계속 고급회계가 12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회계 12점이 나오고요. 이 고급회계는 제가 유예반 강의를 이미 올려놨어요. 찍어서. 그래서 우리 세무사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세무사 들어가서 세무사 인강을 누르시면요 제일 밑에 정도의 무료 강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한 16회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4시간 16회가 아니라 16시간 강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 강의할 때는 합격하자마자 이 강의 들으라고 했는데 다들 지쳐갖고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금 다 듣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실강으로 안 하고 무료 동영상으로 여러분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강에서는 중급회계만 할 거고요. 우리 유예반에서는 제가 이 중급회계 강의를 몇 회 했냐면 23회 했어요. 지금 20회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고급회계 4회 합쳐갖고 27번 했거든요. 근데 동차반은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세법학 꽈락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20회 해도 저를 믿으시고 제가 좀 쳐갖고 나갈 거예요. 작년에 제 강의 들은 학생 중에 붙지는 못했는데 60점 만점에 고급회계까지 가져가서 54점 맞은 애가 있어요.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세법학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끼라는 문제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동차반에서는 모험을 걸어야 돼요. 제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거니까 저는 웬만하면 20회에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 본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를 적응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 표정들이 안 좋으면 이거 다시 설명하고 다시 설명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자식들만 왔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웬만하면 보강을 안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회로 일단 잡아놓고 요거는 틈틈이 들으세요. 작년보다는 시간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8시간 수업 계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할 건 없다. 자, 두 번째 강사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그래서 60점 중에서 최근 출제 경향이 고급회계가 12점이 나오는데 올해도 12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20%로 내는 것 같아가지고 고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강사 소개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제 이름 정도는 알죠. 그래서 공인회계사 김원종이고요. 강의한 지는 이제 15년 넘었네. 16년 차거든요. 근데 해커스에서는 신인 강사입니다.
그렇죠. 강의한 지 세무사는 2년 됐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원래 이 학원 전에 여러 학원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에서도 강의했는데 세무사 합격시킨 학생들 보면 강영태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이 학원에서 세무사 합격생들 아마 누적으로 하면 제가 두 번째일 거예요. 알겠죠? 네. 내가 중간에 그냥 회계사 전용만 강의를 해서 그렇지 한 6년 해서 그렇지 세무사 진짜 많이 합격시켰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작년에 동차반이랑 유예반만 했는데 17명 붙였는데 많이 붙인 거예요. 저한테 문자 온 사람만 17명이었어요. 네, 온라인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교재 소개 드릴 텐데 교재 소개 잠깐만 드릴게요. 두 권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해커스 세무사 IFRS고요. 네, 우리 학원에는 재무회계 강사님들이 좀 많아갖고 제 이름이 좀 찍혀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자 연습이라는 책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네, 요 책은 해커스 와서 이제 판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3판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 안에 중국과 고급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근데 강의는 이제 24장까지 중국회계 내용인데 그거는 실강해서 할 거고요. 25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은 이미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틈이 저 무료 동영상을 고급회계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원래 필기를 좀 많이 하면서 강의하는 스타일인데 애들이 필기를 너무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제가 요약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죄송하지만 제가 요약서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객관식을 들으신 분들은 이 책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해커스 자 IFRS 김원종 요약서 앞에는 포인트라는 책이 있고요. 책을 두 권으로 좀 나눴어요. 그 회계사 준비생들이 이게 너무 두껍다고 해가지고 중급회계로 강의를 할 거고 실강은 중급회계로 할 거니까 요거 1판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요게 요약서고 요게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하겠지만 제가 이제 필기를 할 때는 이 요약서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강의는 문제집으로 풀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재무회계 연습에 있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응용이라는 것은 항상 회계 이론에서 나오거든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문제만 많이 풀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서 이론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차반인데 제가 오늘 딱 날짜를 씌워봤는데 90일 남았더라고. 별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공부할 때는 요거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연습서 푸는 걸로 연습을 하시는데 객관식 때처럼 그 약술형 문제 그다음에 이론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체크를 해줄 거예요. 2차에는 요 부분만 읽으면 된다. 그럼 내가 읽으라는 부분은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3번 읽으라 그러는데 보통 회계사 준비생들한테는 걔는 4개월 있으니까 2차 때. 근데 여러분들은 3번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보고 문제집을 한 2번 풀면은 종당 떼칠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고급회계 들으실 분들은 이거 한 권 더 사야 돼요. 별로 비싸진 않은데 되게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고급회계 요 1판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고급회계 온라인을 들으실 때는 요거랑 요거 들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그냥 제끼고 들어갈 거다. 그럼 12점 그냥 생각하지 말고 48점으로도 붙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른 걸 다 맞는다면.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취사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뭐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을 때 결석을 하시는 분이 합격하는 건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의 사망을 제외하고는 결석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잖아요. 근데 시간표가 예습할 시간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말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수업을 듣고 그냥 복습하는 걸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다음 주부터 아마 여러분들 8시간 수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8시간 수업을 듣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거 좀 잘하는 애들은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사실 1시간에서 1시간 반 복습 시간이 걸린 애들이 잘하는 거고 조금 오래 걸리면 2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셔야지 이게 2시간 걸립니다. 수업을 듣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공부하면 이게 3시간이나 4시간 복습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강의한 거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그날 들은 거 그날 복습하는 걸로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가르쳐야 되냐면 계산기를 좀 가지고 오세요. 별건 아닌데 공부하다 보면 제가 계산기로도 푸는 방법을 몇 개 가르쳐 주거든요. 수업 시간에 같이 쳐봐야지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계산기로만 풀 수 있으니까 계산기는 좀 가져오시고. 근데 2차 때는 별로 없어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그냥 아무데나 풀지 마시고요. 그냥 2차 답안지에다가 푸세요.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2차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풀이 방법대로 문제를 푸시고 꼭 채점을 하시고요. 특히 유해생보다 이게 동차생한테 더 중요한데 이 채점한 내용을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틀린 이유를 쓰신 다음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일주일이 남았는데 이걸 다 푼다. 그럼 내 과목을 다 못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이유 중에서 뭐 이제 보관을 해놓고 1번부터 제가 풀어준 문제 중에서 틀린 이유 적어놓으면 맨 마지막에는 그걸 다 보관해 놨다가, 알겠죠? 문제를 읽고 내가 풀어놓은 것만 보시면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막구로 풀겠다. 요걸 보니까 그냥 잘하면 하루에 그거 다 문제 다 풀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결국은 우리가 뭐 유해생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이 문제 다 풀죠. 뭐 어떤 되게 어려운 문제지 뭐 3권 푸는 애들도 있고, 그런다고 성적이 높게 나오냐? 그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시험은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다른 학생들이 맞는 시험 문제를 풀고, 지엽적인 건 제가 공부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다 맞는 실력이 됐을 때 지엽적인 걸 하나씩 건드리는 거지, 지엽적인 것만 공부하다가 가장 쉬운 문제들 못 풀면 안 되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시험 문제 세무사 1차 시험에 5번, 6번, 7번, 8번이 다 어려웠거든요. A형 기준으로. 그걸 안 푼 사람이 이긴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못 푸는 거 몰라요? 근데 내가 시간 안에 못 푸니까 항상 쉬운 문제 골라 풀라고 했잖아요. 뒤에 문제가 훨씬 쉬운데. 그래서 재무회계 중에서 8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 제끼고 16문제를 먼저 푼 사람이 이긴 거라고요. 2차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보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자, 2차, 이제 2차는 주관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2차 답안 작성 요령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옛날이랑 채점 방법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세무사 응시생이 한 3,000명일 때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데뷔했을 때 2010년도만 해도 세무사 1차 응시생이 3,000명이었거든요. 그럼 반이 붙어요. 그냥 60점 넘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회계 원리 수준의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붙인 다음에 2차생이 합쳐봤자 2,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다 줬어요. 그래서 2차 채점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유해생하고 세무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동차생을 합치면 채점할 인원이 7,000명입니다. 그 7,000명을 부분 점수를 주면서 도저히 채점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는 답이 맞으면 점수가 다 나가고요. 답이 틀리면 그냥 빵점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시험은 부분 점수 쉽게 주기 위해서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물음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OCI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4점이고 이게 4점이면 답 맞으면 맞는 거고 답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럼 답 맞춰서 맞게 해주냐? 맞게 해준대요. 알겠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은 간단하게 답안과 관련된 계산 근거는 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계산 근거는 써야 돼. 그러면 이게 1번인데 이게 만약에 재평가 모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재평가 모형에서 장부금액이 증가됐다, 장부금액이 감소될 때야.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는 감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평가 손실,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감가비가 계산을 해봤더니 100원이 나왔고 재평가 손실이 200원 나와서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가 300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각주를 써놓고 요것만 답을 써도 그냥 다 맞게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것만 써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OCI면 이게 플러스 되면 재평가 잉여금밖에 없죠.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 예를 들면 요게 300원이면 이렇게 답을 써서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 300원이라고 답을 쓰면 그냥 다 맞게 해준대요. 그리고 답 틀리면 그냥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답안 작성 요령은 제가 뭐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요즘에는 회계가 안 멋지기 때문에 뭐 산식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써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답을 써도 되는데 회계 처리해서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원가 회계도 풀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이제 산식이나 그림을 풀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 게 있어요. 이게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회계사 시험도 지금 2차 응시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이제 시험 문제에 잘해야 150점 중에 5점만 내거든요. 그리고 안 나올 때도 많아.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사 시험은 좀 다릅니다. 세무사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기출문제를 보시면 회계 처리를 2차 때 뿌려요. 그래서 3년 전에 문제를 보시면요. 뭐 리스하고 뭐가 있는데요. 회계 처리만 48점이야. 그럼 그렇게 나올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막 지엽적인 거 공부한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문제에 회계 처리까지 챙기는 게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정부보조금 문제가 나오면 한 3문제를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 3문제 중에 2문제는 왁구로 풀어주고요. 한 문제는 회계 처리를 꼭 해줘요. 주제별로 한 문제씩은 회계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 한 번씩은 해보는 게 저는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제 답안 작성 요령. 그 다음에 5번째. 출제 경향을 잠깐만 설명드릴 텐데, 이게 2010년도부터요, 2015년까지 IFRS가 도입된 다음에 6년은요, 여러분들 2차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 문제가 있는데요, 30점, 딱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로 30점, 한 가지 주제로 3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30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근데 어떤 해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재고자산이에요. 한 문제가 유형자산이야. 이거 중급회계 상해 있죠, 다. 제일 앞에 있잖아요. 저도 이제 6장까지가 유형자산이거든. 그러니까 중급회계 하를 다 제낀 사람이 붙는 거야. 그래서 저도 딱 한 명 그렇게 붙여봤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에? 아니, 얘가 중급회계 하를 다 제꼈는데 1차를 붙고 이거 2개만 딱 공부했는데 어떻게 운이 좋게 붙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게 한 6년 동안 출제되다가 이렇게 푸니까 운이 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바꿉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문제를 2가지 주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2문제를 내고 한 문제는 뭐 고급회계 관계기업 투자를 내고요. 하나는 금융자산을 내고, 그래서 15점으로 내고 또 하나를 15점으로 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까지 제가 유해반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출제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분 점수를 꼭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4가지 나오는 것도 약간 운이 따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차라리 10점씩 나눠서 내요.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 자료를 3개 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2번에서 자료를 이렇게 3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차반이고 뭐 유해반인데 한데, 너무 많은 단원을 한 단원 자체를 제끼는 거는 저는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 물음표 다 약하죠. 분위기 안 좋잖아요. 지금 현금 물음표 얘기만 해도. 그렇죠? 그러면 현금 물음표가 10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빵점만 안 맞으면 돼. 그냥 한 5점만 맞을 정도. 그러니까 한 단원 전체를 제끼는 거는 요즘 추세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점, 10점, 10점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뭐 전환사채. 여기에 자산과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과 계약상 현금물의 변경.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유형자산 같은 거 내고, 그 다음에 뭐 법인세 비용 내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연결이 12점으로 나오고, 그래서 조금 작년에 여기 12점이고 여기 8점짜리가 있었고 여기 10점짜리가 있어가지고, 요즘에 고급회계가 12점 나오고 중급회계 내용이 한 48점 정도로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출제될 거고, 올해도 이렇게 출제될 거예요. 이게 23년과 24년에 바뀐 출제 경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내면요, 여러분들한테는 더 쉬워요. 문제의 크기가 작아. 그러니까 그냥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작년 문제 고급회계는 여러분들이 제낀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48점은 그냥 객관식 강의를 들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안 가르친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줄 건데, 혹시나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들은 이렇게 30점짜리 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도 풀어줄 거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도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는 계산 근거랑 왁구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계처리랑 왁구를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할 거고,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산식이나 스킬로 빨리 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줄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좀 쉬워 보인다. 그래서 요즘 출제 경향은 6가지 주제가 나올 거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5개는 중급회계에서, 그리고 1개는 고급회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 마지막
자, 복습 방법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동차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면 합격하겠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면요, 세법학이 꽈락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차반일 때는요, 그냥 강사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요, 제가 문제를 좀 두 가지 형태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기본 문제고요. 이 기본 문제는 시험장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나왔을 때 뭐 중하 난이도의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고급 문제는 혹시나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까봐 뭐 회계사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거 아니면 제가 만든 것 중에 좀 상문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출제된다면 상문제가 실제로 60점 중에 한 3점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끝까지 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유예반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이 기본 문제는 전 문제를 다 풀어라. 그리고 고급 문제는 제가 풀어준 문제만 풀어라.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좀 심심할 때, 세법학 들을 때 점심시간에 원재훈에게서 짜증나게 하면 그냥 제목에게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에 그렇게 풀라고 하는데, 지금 동차반은 그렇게 하면은 이 책에 재고자산을 풀 때 현금흐름표 공부하면 재고자산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회독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거야. 적은 부분을 보더라도.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그냥 제가 풀어준 문제만 푸세요. 알겠죠? 고급 문제는 거의 안 풀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작년 하나도 안 났어요. 제가 시컨 풀어줘봤자. 그래서 제가 풀어준 문제만 그냥 푸시고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냥 2회독만 하자. 알겠죠?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소화한 학생들이 작년에 뭐 합격생 평균 점수가 60점이다. 그러면 회계학 1부에서 6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들이 붙고 안 붙고는요, 세법학 꽈락을 넘기느냐.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원재훈에게서한테 뭐라 그러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그냥 요거 2회독하면 그냥 종딱 땡칠 거야. 여러분들 바로 시험장일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강의도 8시간씩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되고 다른 과목도 막 보강하고 저는 보강 안 하는데 막 갑자기 원가가 보강이 생기고 세법학이 막 보강이 생기고 세무회계가 보강이 생기고 난리를 칠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표로 해서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일찍 오는 편이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15분 일찍 들어오니까 뭐 공부 방법이나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그때 질문하시면 되고, 제가 웬만하면 부탁드리는데 한 가지만 좀 지켜주시는 게, 제가 쉬는 시간에는 저한테 좀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1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 진도가 밀려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 끝나고 남아있을 테니까 수업 시간 끝나고 질문하시던가 아니면 다음 시간 아침에 일찍 오셔갖고 질문하면 다 답변 드립니다. 저한테 강의 들은 사람 다 알겠죠? 됐습니다. 원래 이 말을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불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을 1차로 했다고 해서 이 강의가 뭐 이번 듣는다고 해서 바로 2차 합격하는 게 아니라 2차를 결국 합격하는 시간이 짧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동차 합격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계속 하실 분들은 이 강의 선택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힘내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OT는 끝. 뭐 질문 있어요? OT와 관련해서? 없죠? 뭐 다들 이제 2차 정도 됐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이제 강의할 건데, 책을 보시면 제가 요약서하고 이 연습서를 맞추기 위해서 단원을 요약서랑 요거 연습서를 맞추기 위해서 1장과 2장과 3장이 회계 이론인데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한 문제씩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옛날에는 약술형 문제가 6점에서 뭐 10점 정도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7,000명에서 4,000명에서 7,000명 이상을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약술형 문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60점 중에서 재무회계가 4점이 나왔고요. 23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점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3점 나온 거는 또 원래 약술형 문제로 되게 어렵게 냈어야 되는데 채점하기 쉽게 그냥 날짜 써라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술형 문제가 조금 덜 나오는 편이야.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할 때랑 객관식 강의할 때 2차 약술 문제를 포인트 책에다가 다 외우라고 써놓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미 이 책으로 객관식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여기 책의 2차형 약술력 문제가 다 몇 개 외울 거를 다 여러분들이 외워놨는데 그게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총 합쳐서 제가 외우라고 그러는 게 중급회계에만. 근데 세무사 동차 때는 40개 정도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찍어서 한 15개에서 20개 외우라고 할 테니까 그것만 잘 외워서 들어가세요. 저를 믿으시고. 2년 동안은 딱 맞췄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 해커스 학원에서 양주만 2병 받았어요. 알겠지? 회계 변경의 사유, 그것도 제가 모의고사에 냈던 거 그대로 나와가지고 올해 1번 문제. 네. 뭔 말인지 모르죠? 너 틀린 거. 네. 그래서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잘 하세요. 자, 1장은 시험에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연습서 보지 마세요. 1장은. 자, 그 다음에 2장이에요. 2장은 봐야 될 게 있어요. 알겠죠? 약술력 문제로. 체크를 잠깐 해드릴게요. 연습서를 먼저 볼게요. 연습서. 자, 2장을 보시면 기본 문제 1번이라고 돼 있어서 2-2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요, 다른 책들과 다르게 단원별로 번호를 써놨어요. 밑에. 왜 그러냐면 이게 개정이 되면 포인트 책을 개정된 내용만 여러분들 프린트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써놔서 단원별로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본 문제 1번을 보시면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서 물음 1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물음 2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물음 3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 1, 2, 3번은 좀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쓰지 마세요. 요 답안이 있으니까요. 제가 답안에다가 내가 필기를 해줄 테니까 그 키워드에다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외워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에는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있죠. 이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하죠?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이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첫 번째, 자산의 정의가 있습니다. 자산의 정의하면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죠? 첫 번째가 과거 사건의 결과. 우리는 객관적인 거래만 분개를 하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두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이죠. 그래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 자원.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의 정의는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경제적 자원은 이게 2019년도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산은 언젠가 결국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불러요. 캐시플로우. 그거에 자산은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혹시나 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경제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의 정의 키워드 3개는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회계 원리 때부터 다 외우라 그러는데 안 외우신 분들은 요거 3개를 외우셔야 돼. 이제 왜 외워야 되는지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법인세 회계라는 단원이 여태까지 14년 동안 2문제씩 출제될 때 3번이 출제되는데 법인세 회계가 나오면 항상 세무사 시험에 약술력 문제가 껴있었거든. 근데 그 법인세 회계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는 거 알죠? 근데 이런 문제가 모든 시험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3줄 이내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써야 되는 거야? 자산의 정의에 키워드 3개로 물음을 만들어가지고 요 3개가 들어가면 3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그냥 빵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을 만들어서 요거 3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외워놓으면 편하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과거사건의 결과이다. 그래서 과거사건의 말을 만들어 놓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죠. 근데 그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기업이 갖고 있으니까 이건 법적 권리니까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 세금을 적게 내니까 미래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거 쓸 때 이걸 외워놔야 된다고. 알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외워놓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예요. 여러분들 자산보다는 부채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원리 때 제가 부채의 정의를 외워놓으라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과거 사건의 결과이고, 그렇죠? 자, 이 경제적 자원의 반대말이에요.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 자원의 뭐라 그럽니까? 이전이라고 부르죠. 다른 반대말이니까 미래의 캐시플로우에 이건 뭐다? 유출을 증가시키거나 유입을 감소시키는 능력인데 사실 부채가 유입을 감소시키는 거는 선수 수익을 제외하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그냥 미래에 현금 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부채하면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죠? 현재 의무. 그래서 현재 의무를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채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 의무를 말해요. 이것도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 이유를 써라.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과거 사건의 결과이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는 단기의 세금을 적게 내고 미래의 세금을 더 내야 되지.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된다. 미래의 현금 유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법인세 법상의 의무니까 무슨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니까 현재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야 된다. 요걸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금액과 시기가 불확실한 부채를 뭐라고 그럽니까? 충당부채라고 하죠. 그럼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 인식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부채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부채의 정의를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군데서 쓰이는 거야? 이건 한 군데인데 두 군데. 근데 여기서 외워놓으면 거기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 외워놓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들의 회계 실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요 현재 의무는 두 가지 의무를 합치는 거죠. 1차 시험 봤으니까. 법적인 의무, 요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법적인 의무는 아닌데 법적인 의무로 보겠다. 리가드 ASB, 이거 뭐라고 불러요? 의제 의무라고 하죠. 기업 관행상의 의무. 됐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업 관행상의 의무. 자, 그래서 요거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조금 외워놨으면 좋겠어.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자산의 정의나 부채의 정의를 부합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부합하는 항목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인적 자원이거든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저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저는 계약 체결했고요. 해커스가 저랑 계약 체결했으니까 통제하고 있고요. 저 그래도 여기 수강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돈을 벌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재무제표에 그냥 찍을 수 있느냐,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거랑 다르죠. 정의를 충족하는 건 이만큼 많지만 우리가 인식 요건을 충족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걸 인식 기준이라고 해요. 알겠죠? 다 잡는 건 아니고 인식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자, 인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식. 재무제표에 1월 1일 날 기록할지, 7월 1일 날 기록할지, 12월 30일 날 기록할지, 언제 기록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이게 정의였는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가 2019년도에 개정되면서 재무제표 요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재무제표에 포착하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인식 기준이 있는데, 요 인식 기준이 짜증이 좀 나요. 이게 왜 인식 기준이 짜증이 나냐면, 인식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인식 기준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그래서 개념 체계상 인식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된 게 언제냐면 2019년 12월 4일 날 인식 기준이 개정됐어요. 제가 이걸 왜 기억하고 있냐? 책을 다 써놨더니 개정이 돼가지고 책을 다시 썼어.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게. 이 개념 체계와 우리의 실제 KIFRS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개념 체계는 이 KIFRS를 만들기 위한 이론 체계죠.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된다면 뭐가 우선시 됩니까? KIFRS가 우선시 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지금 이게 개정됐는데 KIFRS 기준에는 이 인식 기준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준서의 인식 기준과 개념 체계의 기준이 달라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문제 대비하려고 개념 체계에서 한번 봤죠? 그러면 개념 체계의 인식 기준은 뭐죠?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요.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 요거 두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인식 기준이라고 해요. 요 필터링. 근데 요걸 형이사가 쪽으로 써놨죠. 자, 우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에 정보로서 유용하기 위한 속성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질적 특성. 거기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여러분들의 세무사 시험 보는 게 목표니까 목표라고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놨어?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금액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충실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뭐예요? 표현 충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다른 말로는 근본적 질서성을 가지고 있을 때야. 그 다음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놨죠.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인데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면 인식을 하지 말자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정보를 산출하는 원가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효익을 비교해 봤을 때 효익이 더 클 때만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2차 시험에 가면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개별 기준서의 문장이 나오면서 무언가를 물어봐.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인식 기준이 개정됐는데 요게 지금 기준에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랬죠? 그거 반영될 때까지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안 돼. 한 8년 걸려요,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8년이 지나면 유형자산 인식 기준 요걸로 바뀔 거고 충당부채도 요걸로 바뀔 거야. 근데 요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동일해요. 뒤에 기준이. 근데 이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좀 바뀐 거죠. 예, 목적 적합성 정의가 뭐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능력이라고. 차이를 발생시키려면 자산과 부채는 뭐가 있어야 돼? 미래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 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거랑 목적 적합성과 똑같은 건데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충실한 표현은 원래 충실한 표현의 뜻이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과 사건을 경제적 실질에 맞게 충실하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현금 100원이 있으면 현금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표시하고 100원이라는 금액도 정확하게 표시하자. 그렇게 쉬운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100원을 정확하게 표시하려면 뭐가 신뢰성 있게 측정돼야 돼? 금액. 그래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고 옛날에는 이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걸 좀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써라. 그럼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고 있거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자산이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대. 그냥 외워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리고 충당부채에서도 요거 인식기준 나오면 거꾸로 하면 되잖아.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걸 제가 단원마다 가르쳐야 됩니까? 여기서 때리고 가면 좀 더 편한 거예요. 여기서 때리고 가면 편한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 항상 이 강의 하거든요. 모든 수업에서. 작년에 회계사 시험에 농림업의 생물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쓰라 그랬어. 응? 근데 내가 뭐가 안 가르쳤대. 내가 그때 거기서 외우라고는 안 하거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농림업 생물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하나를 쓰래. 안 가르친 거예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거 썼으면 2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외워놓으면 기준서를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외우라는 건 아니고 요걸 잠깐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가 2번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이제 뒤에를 날로 먹을 수 있고요. 그때 설명 안 할 거야. 그다음에 3번은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적 관점에서 설명하시로 돼 있잖아요. 요게 실제로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실제로는 세무사 기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옛날에는 세무사 기출 문제로 기출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회계 원리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답을 쓰는 거죠. 요걸 통과해야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산의 정의가 뭐예요? 과거 사건의 결과. 그럼 저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계약했으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는 되죠. 근데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이라고 돼 있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인적 자원은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까? 퇴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유 쓰라고 하면 요거 쓰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저기에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되죠. 제가 돈을 벌어오니까. 그 다음에 인식기준이니까 요거 봐야 되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은 그래도 강의 듣기는 하니까 있죠. 근데 문제는 요거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다가 이렇게 BS에 김원종을 쓰면 나 혼자 이렇게 쓸 텐데 제 혼자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를 신뢰성 있게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자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 때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유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정의에 충족하지 못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네, 저한테는 회계 원리 때부터 맨날 똑같이 배운 거니까 이거 하나만 보시고 물음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음 1, 2번만 동그라미 쳐놓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챕터 3번 볼게요. 재무제표 표시와 공정가치 측정. 뭐 유동 비유동 구하는 거고요. 요거를 2차 시험에 내진 않아요. 그래서 3단원도 안 보시면 됩니다. 강의한 지 20분 만에 OT 끝내고 3장까지 끝냈네요. 알겠죠? 되게 빠르죠, 진도. 뭘 빨라요. 다른 책들은 재고조사부터 강의하는데 다른 학원들은 아예 1, 2, 3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잠깐만 볼게요. 이제 4장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할 때나 객관식 강의할 때 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공시될 금액 설명합니다. 근데 그거는 2차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은행 계정 조정표도 저 강의하죠. 기출문제 세무사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2차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 여기에 채권, 채무에 자, 현재 가치 평가. 요거는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강의할 거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왜 강의를 할 거냐면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풀어도 되고요. 제가 뒤에 있는 강론에서 설명할 수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또 특징이 있어요. 여태까지 IFRS 도입된다면서 13년까지 기출문제가 지금 공개된 거잖아요. 23년까지. 그러면 14문제고요. 한 시험당 재무회계가 2문제씩 나오니까 28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지금까지. IFRS 도입된 다음에 기출문제. 근데 여러분들의 특징이 그 60점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가 30점이 나오고요. 화폐의 시간가치가 아닌 게 30점이 나왔던 게 1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한번 찾아보시면 작년에도요. 전환사채, 금융자산의 재분류, 금융자산의 조건 변경 합치면 딱 30이에요. 제가 이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금융자산 따로, 금융부채 따로, 그 다음에 리스 따로, 전환사채 따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화폐의 시간가치가 다 논리가 안 맞게 되거든요. 저는 동일한 논리를 쓰니까 그냥 화폐의 시간가치의 논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기초 개념을 좀 배울 거예요. 저랑 또 적응해야 돼서 여기 갈아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든 문제가 여러분들 기출된 문제도 있습니다. 매출을 했는데 장기 할부 판매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 현재 가치로 평가하죠? 그래서 그 현재 가치 평가하는 문제가 제 문제에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기출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지금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체크를 합시다. 자, 이제부터 포인트 책을 잠깐만 볼게요. 자, 4-2페이지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강의 안 할 거예요. 2차 때는 안 봐도 돼. 3페이지도 안 봐도 돼요. 근데 4페이지부터는 봤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수취채권과 지급채무의 정의라고 돼 있거든요. 수취채권은 뭐죠? 내가 받을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잡으면 되는 거야? 자산. 지급채무는 내가 갚을 돈이니까 부채 잡으면 돼. 근데 제가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거든요. 자산을 인식을 했어. 그런 다음에 자산에 인식한 다음에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인식하기로 이 인식요건 충족한 다음에 그러면 분계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자산이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금액을 100원으로 할지 200원으로 할지 이걸 결정하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측정. 근데 자산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측정해야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개념체계상은 역사적 원가, 안 팔 거면 역사적 원가.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 목적이면 공정가치평가 또는 현행 원가 평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행가치나 사용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죠. 근데 이론적으로 자산의 정의 지워버렸네. 자산의 정의가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라는 게 미래의 현금의 유입의 증가예요.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의 정의가 미래로 돼 있다고. 그럼 이 기간이 장기일 때는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뭘로 평가하는 거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거다. 어떨 때?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이자 요소가 중요할 때. 그럼 현재 가치 평가를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금액.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인율. 그리고 기간. 이렇게 세 가지를 알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 금액, 시기, 할인율. 할인율을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자산은 현재 가치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한데, 그 현재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채권, 채무다. 그래서 이제 장기일 때 현재 가치 평가하는 걸 배울 거고, 그래서 이 장기일 때 현재 가치 평가할 때 내가 받을 채권을 그냥 뭉쳐서 수치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갚을 돈을 지급 채무라고 해요. 근데 회계 원리에서 자산은 그 영업활동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 매출에서 발생한 채권이면 뭘로 계정 과목 씁니까? 매출 채권. 외상으로 상품을 팔아서 발생한 채권은 매출 채권 쓰죠? 그러면 반대편에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매입 채무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줬으면 수치 채권 입장에서 계정 과목이 뭐다? 대여금.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근데 상품 이외에 영업활동이 아닌 자산 부채,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이에요? 미수금이에요? 미수금이에요. 그리고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면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고, 요 기간이 뭐일 때? 장기일 때만 화폐의 시간 가치가 유의적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평가를 할 거죠. 근데 이 회계 처리들을 요 단원에서 다 배우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안 할 거예요. 대여금과 차입금은. 왜 안 하냐면, 대여금과 차입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는요, 만약에 시장이자율이 10%면요, 내 차입이자율도 10%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무슨 발행되는 거야? 액면 발행. 그럼 X1년 초에 대여금 1억 빌렸어. 표시이자율이 10%고 시장이자율도 10%야. X1년도에 이자 수익 얼마야? 10억 빌렸어. 10%야. 1억. 안 틀릴 거죠? 틀리면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온다고 잘. 됐죠? 그러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할인 발행이 발생할 수 있다 없어? 있어요. 있는데 요 매출채권은 매출채권을 잡은 다음에 반대편의 계정 과목이 뭐예요? 외상이니까. 매출이요. 그러니까 수익단원에 가면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할부 판매라는 단원이 따로 있어. 그럼 거기서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상품 잡은 다음에 반대편에 못 써요. 외상이면. 매입채무. 이제 곧 재고자산 배울 텐데, 재고자산을 장기 할부로 구입하면 내가 지급한 금액과 명목 금액의 차이는 뭘로 처리해요?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됩니까? 이자 비용입니까? 이자 비용이잖아. 너네 올해 시험 문제잖아,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해서 현재 가치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재고자산에서 어차피 배울 거라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뭐에 집중하면 된다? 요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 처리에 집중하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잡을 때 이게 장기일 거면 뭘로 평가할 거다? 현재 가치로 평가할 거다. 그거 배울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시면 되고, 2번은요 안 보셔도 돼요. 2번 수치채권과 지급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 지금 4페이지 하고 있고요. 수치채권과 지급채무의 정의에 제가 종류 써준 거고, 자, 저 잠깐만 볼게. 그래서 이 기간이 만기가 1년 이상이면 화폐의 시간 가치 중요하니까 현재 가치 평가할 거예요. 근데 수익 단원에서 요 기간이 1년 이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 금액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어차피 수익 단원에 있으니까 그거 뭐 쓰라고는 안 나올 테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평가 시 이자율이 있죠.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원래 별도의 금융거래를 할 때의 할인율과 유효이자율 둘 중에 명확한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수익 단원에 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는 이 단원에서는 그냥 유효이자율이 12%라고 주니까 이것도 아는 거야.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 시 회계 처리가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다 그림 그리죠. 그림도 알려줘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거 되게 싫어해.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전 피카소가 아니에요. 단원 김홍도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요렇게 그리는데 처음에 채권과 채무가 발생한 연도가 X1년 초고요. X1년 말이면 이렇게 그냥 그림 돼요. 금융자산 그림 그릴 때. 근데 2차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4월 1일 날 금융자산이 발생했고 3월 30일이 현금 흐름이 발생한 거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X1년 말에 이자 수익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고
12분의 9를 곱하고 여기다가 12분의 3을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그림이 막 지저분해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기중취득이 나오면 삼각표도 씁니다. 그리고 공식도 써요. 그리고 그림도 보여줘요. 그래서 그거 3개 다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삼각표도 쓸 거예요. 그래서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와 액면이자 상가액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늘 잠깐만 보여줄 거야. 1년치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총 이자 수익과 총 비용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밑줄 쳐놓으세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미 돼 있죠? 이건 암기. 시험 문제 가끔 이렇게 나와. 만기가 3년인데 3년 동안 인식할 총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삼각표로 그리면 이자 3개를 더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미래에 받을 돈과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의 차이. 그래서 총현금 수취액과 내가 투자한 현재 가치의 차이. 근데 이 총현금 수취액을 계약서에 써 있는 금액이라고 해서 저는 명목 금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은 외워두시고 이따가 문제 풀 때 이 공식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미리 밑줄 쳐주는 거예요. 혼자 읽을 때 이 공식은 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례가 제 기본서에 있는 사례거든요. 근데 풀어줄 거예요. 좀 짜증 나더라도. 요게 마지막 풀어주는 거예요. 이 위에 반뜬 안 해요. 저한테 좀 적응하라고.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 때문에 조금 이따가 풀어줄게요. 그래서 8페이지까지 2교시 때 풀어줄 거고요. 9페이지 잠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계해서 뭐 BS나 IS 금액 구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9페이지에 요 사례가 있으면 각 연도 말에 장부 금액을 물어봅니다. 근데 요 미수금은요, 여러분들 금융자산의 분류 중에 뭘로 가는 거예요? 계약성 현금 수취 목적이니까. 상각후원가 특정 금융자산, A씨 금융자산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A씨를 구하는 법을 구하면 되는 거죠. 욕한 거 아니에요. A씨가 상각후원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식이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9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공식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4가지를 다 외우라 그러면 4가지를 다 까먹거든요. 근데 저는 2가지만 쓸 거라고. 원래 기초장부금액에다 상가액을 더하는 건데 그거 잘 안 쓰잖아요. 상가표 요즘에. 2번째 유효이자 액면이자 뺀 것도 안 쓴다고. 그 밑에 거. 3번째 거. 요걸 쓸 거라고요.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의 마이너스 액면이자. 요거를 쓸 거라고. 요거는 보통 앞에서 가까우면 요거 쓸 거예요. 근데 X 5년 말인데 X 4년 말 장부금액 물어봤어. 그럼 남은 연금으로 현재 가치로 구해도 되죠? 그래서 요거 2개를 적절하게 쓸 거니까 요 1, 2번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답안이 제가 풀어줄 문제에 기초장부금액과 남은 현금의 현재 가치로 풀어놓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걸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말라고. 요거 2개는 이제 적절하게 화폐의 시간 가치 때 똑같은 논리로 계속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각 연도의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은 그냥 기초에 있는 장부금액에다 유효이자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방법이 방법 1과 방법 2를 분계 안 하고 푸는 법을 적어놨으니까 제가 이제 다시 앞으로 오시면 포인트 책 5페이지가 있죠. 그 사례를 풀어줄 건데 필기를 하나도 안 하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책을 만든 이유가 짐승 같은 필기 하지 말라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요거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